다음 두 번째 발표는 그 EJ 5.18 기념재단 연구위원님께서 영상 저널리즘 기록물과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0분에서 2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방금 나준영 기자님께서 굉장히 5.18 당시를 취재했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활동, 이걸 잘 발굴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이 영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은 다른 일반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5.18과 관련해서 저는 오랫동안 진상규명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해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상은 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종 사건의 서사적인 구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의 맥락을 시청자들에게 이해시켜 준다는 겁니다. 스틸 사진처럼 이렇게 정지된 사진은 그 순간의 진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이 영상은 그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폭넓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5.18에 대한 영상들은 굉장히 많은데 80년대 초반기까지만 해도 1980년대 초반기까지만 해도 주로 정부에서 제작한 이런 영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시키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 전혀 또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상규명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훨씬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와도 관련이 있는 이 힌치페터라는 사람과 관련을 맺게 됐는데, 1997년도에 5.18 특파원 리포트라는 책을 제가 편집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는 5.18 특파원 리포트라는 책으로 나왔고, 미국에서 광주 업라이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제사회에 국내 기자들의 취재기와 해외 기자들의 취재기를 여기에 모두 다 담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책은 당시 5.18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활동을 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찾고 싶었지만은 1997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라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때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 5.18을 취재했던 분들 주로 보니까 외신은 동경지국에 나와 있던 유럽이나 미주 쪽에 나와 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동경지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소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괄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때 당시에 이제 97년도 5월 17일 5.18 행사에 이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프레스센터에서 행사를 했었죠. 출판 기념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 힌치페터 이분이 여기를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번에 광주에서 사진전을 했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노만 서프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브래들리 마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윤상원 열사에 대해서 마지막
그 인터뷰를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걸 기록했던 분이고, 이분은 남독일 신문의 게바르트 힐셔라고 그런 활동들을 하죠. 이분들 외에도 이제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한국 기자협회하고 같이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의 헨리 스코트, 또 AP 통신의 테리 앤더슨은 못 오고, LA 타임스의 이분은 샘 제임슨,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연찮게도 여기에 저희들이 접촉해가지고 소개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신문 기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신문 기자들인데 딱 한 사람이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힌치페터였습니다. 이 힌치페터가 촬영 기자로 우연이었어요. 나중에 그때는 전혀 그런 걸 의식치 못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촬영 기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이분이 얼만큼 큰 영향을 가지고 5.18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이분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 영상이 유럽 혹은 미국에 이렇게 많이 퍼졌고, 특히 한국에도 87년 후반기 6월 항쟁을 전후한 시기에 영상이 소개되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영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제2회 송건호상을 수상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5.18 진상규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민주화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하나 그려봤는데, 아시다시피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는 5.18의 진실은 그야말로 땅속에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6월 항쟁이 지나면서 5.18 청문회가 88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일부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도 영상을 통해서 최초로 그 영상을 통해서 TV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내용을 듣고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서서히 진실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마침내 19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고 5.18 관련해서 내란으로 판결을 하는 이런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다 정리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노무현 정부 때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군 내부의 비밀 문서들이 밖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두 차례의 보수 정권을 경험하면서 5.18은 생각지도 않았던 북한군 침투설이라는 5.18 왜곡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주제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5.18이 마침 북한군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처음에는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사회 보수적인 분위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태극기 부대로 이제 대중 정치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 목도하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진상규명 물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거짓과 진실의 시간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만은,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적어도 미국 기록에 의하면 54명, 아직 정확히 몇 명이 죽은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정부에서는 당시에 인정을 안 했죠. 이것이 8년이 지난 뒤에 청문회에서야 비로소 집단 발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하루 전날인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는데, 이것도 15년이 지난 검찰 수사에서 최초로 밝혀진 내용이고, 그리고 당시에 전남 도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발포 명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 뒤에 8년 뒤에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명예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영웅 1호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최근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40년 진실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발포명령이나 행불자,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밝혀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 활동은 주로 크게 보면 한 7개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 것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전두환 정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은폐시키기 위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 청문회부터 검찰 수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헬기 사격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이렇게 5가지가 실질적으로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18은 1997년 4월 17일 날 대법원 판결로 5.18 성격이 민주화운동으로서 확정이 됐고요. 5월 17일 날 비상계엄 확대를 내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단죄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광주 시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따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왜곡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18을 왜곡하는 주장의 핵심적인 주장 한 6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불가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의 왜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잉진압설 초기에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들에 대해서 대검이나 헬기 사격 이런 것들 없었다. 유언비어가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포 명령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도소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시민들의 행위로 탓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5월 27일 날 도청 유혈 진압 작전이 불가피했다. 무기가 회수가 되지 않고 평화적인 협상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북한 특수군 침투설. 이건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전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왜곡 변화 과정을 보면은 재판이 있었던 1999년도까지 97년 이때까지는 주로 왜곡의 1단계로 본다면은 정부가 나서서 은폐와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어하려는 이런 노력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미디어 환경은 보면은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이었습니다. 신문이나 TV, 방송 등이 주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현재보다는 정부 통제가 용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2단계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주로 이념 공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개입설을 확대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아니라 이런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민간이라는 겁니다. 이미 국가기관인 대법원에 의해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 보수 정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성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왜곡을 할 수는 없었죠. 방조를 한 것이죠. 정부는 방조를 하고 민간이 그런 활동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이런 시기였고 그래서 주로 이 시기에는 역사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념투쟁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미디어 환경으로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출연하면서 누구나 이런 허위 주장을 유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 확산이 용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18에 관해서 가장 먼저
끝나고 나자 그 계엄 당국에서 했던 것은 흔적 없애기였습니다. 그 흔적 없애기의 첫 번째가 사진과 영상물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S에서 2018년도에 보도한 내용인데 주로 보안부대가 5.18 사진을 압수를 해갔다는 것을 여러 증언을 통해서 언론사에서 필름을 압수를 해가지고 기자들은 이걸 숨기려고 노력을 하고 해서 아마 당시에 광주를 취재 갔던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안사가 계속해서 사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기 전두환 정권 말기 노태우 정권 때까지도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08년도부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7년도까지는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은 당시에 이 대대적으로 5.18의 성격을 폄훼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 활동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 속 5.18이라는 이런 주제하에서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다. 광주에 민주화운동은 없었다. 광주 사람들은 이 부안회동해 가지고 북한군 특수군들이 일으킨 선동에 넘어갔던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이런 주장은 대중적으로 태극기 부대의 위세를 타고 2017년 3월달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마침내 2020년 2월달에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지만원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에 나왔던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저는 두 가지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영상 작업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영화 김군 지만원이 이건 틀림없이 북한군이라고 하는 사진을 내세우고 광수 1호라고 지목을 했던 사람 이렇게 이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 인물을 추적을 했던 겁니다. 강상우 감독이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넉마주의로 추정이 되고 5월 24일 날 계엄군에 의해서 사살됐다 이런 것까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물로는 우리 여기 이조원 감독께서 오셨습니다마는 광주 비디오 이것은 아까 그 첫 번째가 인물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한번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었다면 이 작품은 사라진 광주 비디오 4시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발포 문제를 정면으로 지금 겨냥을 하면서 그 진실을 추구하는 이런 작품으로 두 개의 작품이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약간의 시간을 좀 가지고 한 5분 정도 조금 전에 사례 분석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5.18과 관련해서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마침 이번에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발굴한 유영길 감독의 미 CBS 영상 최초 영상을 가지고 한번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 5.18의 실질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 청문회를 준비했던 가장 대표적인 군 내부의 문서가 광주 사태 관련 대응책 그리고 이것을 5.11 위원회라고 국방부에 설치된 이 조직에서 증언 기초자료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5.18에 대해서 군의 시각에서 혹은 정부 시각에서 집대성해놓은 왜곡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5.18하고는 상관없이 군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5.18의 모습이 여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5.18 재단에서 이 관련된 군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5.18의 왜곡과 조작, 은폐는 5.18 당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시위 확산 과정과 진압 과정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시 50 정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유언비어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88년도까지 알고 청문회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5.18은 특히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로 현재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부수는 그런 논리가 미 CBS 최초 영상 보도회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도 최근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핵심은 착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2017년도에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동 심리를 유발한 악성 유언 비어가 5.18을 악화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은 초기 과잉 진압은 의도된 폭력이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에는 이 대검 사용 문제가 초기부터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88년에 청문회 앞두고 육군대책위원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광주사태 대응책이라는 그 자료집에다가 대검에 대해서 논리 전개 방향을 지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대검으로 인한 잔악한 행위는 없었다. 대검은 기능상 찌를 수는 있지만 절단이나 도려낼 수 없다. 대검 휴대에 관한 유언비어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고 부대 출동 시 관례상 대검을 휴대하고 충정작전 교리상 초기 진압작전 때 계엄군 위력 시위용으로 최초로 대검을 휴대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유언비어 유포와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그것으로 인해서 통합 보관했다. 그러니까 대검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청문회에 나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부대에 나선 대대장들이 청문회에서 뿐만 아니고 검찰에서도 똑같은 진술을 하는데 1995년 검찰 진술에 보면 하나같이 차량에 탑승해서 위력 시위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교범에는 이런 것을 진압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부대에서는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장면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검을 착검을 했다는 것이. 근데 이제 광주에서는 지금도 많은 자료들이 이게 70 수부대가 5월 18일 날 들어와 가지고 대검 착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장면으로 잘못 오인된 자료들이 굉장히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상이 유영길 기자님의 그 영상이 발굴이 되면서 이 부분이 규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CBS 영상 보셨지만 첫 장면이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검을 착검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이게 갖고 있는 상징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5월 18일 날도 물론 착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찍은 사진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그 영상을 캡처해 놨는데 시민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 굉장히 시민들의 표정이 중요한데 호기심, 걱정 반으로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유영길 기자가 바로 내려다보는 관광호텔 맞은편 쪽에서 지금 이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대로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흐트러뜨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데, 그러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투석전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타임 테이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이 초기에 시위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을 영상 하나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흩어지는 이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석전이 시작되고 있는 이 장면. 이게 제가 앞뒤 순서를 바꾼 게 아니고 이 타임 프레임에가 51초가 나와 있고 53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BS 최초 보도 영상에 말하는 진실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대검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이런 공수부대 대대장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위력 시위할 때만 착검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영길 기자께서는
19일 오전 영상을 통해서 차량 탑승 상태에서 착검한 게 아니라 도로에서 착검한 채 휴대를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광주에 투입된 모든 공수부대가 투입과 동시에 착검을 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물론 18일 영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8일에 대해서는 군 자료가 착검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공수는 20일 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미 시위 사태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착검을 했습니다. 그건 그 관련자들의 진술 기록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9일 영상인데요. 11공수가 했던 시위대 그 초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착검으로 이렇게 상태로 시위를 진행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초기 사태 악화 원인은 악성 유언비어가 아니고 강경 진압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18 원본 영상들의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정확히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아마 오늘 행사를 계기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5.18 원본 영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착안을 했냐면은, 이번 이 글을 쓰면서 보니까 미국인 교수 한 분이 써놓는데, 이 5월 26일 상황에 대해서 도청을 장악하고 있는 항쟁 지도자들은 지금 미국이 이 사태를 중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은 오늘 밤 여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ABC 마크 리크테 특파원이 광주에서 이 코멘트를 리포트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으로 봐서 5월 26일 날 윤상원 열사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한 영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앞으로 좀 발굴을 하면 훨씬 더, 그리고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시사점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재의 연구위원님께서 특히 이제 5.18 영상 저널리즘의 사건 서사의 기록물로서 이제 영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 특히 이제 왜곡의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좀 간략하게 좀 많이,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왜곡의 과정들, 특히 이제 그 착검 사실과를 둘러싼 영상 저널리즘의 의미와 우리가 좀 앞으로 그 밝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